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의 여정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유적과 함께 보는 부다로드 시즌2 부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의 결혼과 그 다음에 깨달음의 나이, 출가의 나이, 깨달음의 나이,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물론 답부터 얘기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인도는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매트릭스 같은 세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가상세계 그리고 깨어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는 거는 약간 조금 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꿈속에서 내가 지금 자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각몽이야. 그걸 기록할 필요가 있나? 꿈속에서 뭐 제가 책을 써.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현상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판단은 있어도 시간과 관련된 판단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부처님께서 경전을 보면 언제나 시점이 언제냐면 한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는 나와요. 기스극고정원에 계셨다, 뭐 바라나시에 계셨다, 뭐 망고동산에 계셨다, 이런 식으로 장소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시점이 안 나와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표준적인 그러한 시간대를 쓰지만 예전에는 다 각각으로 썼거든요. 우리는 중국 연호를 썼잖아요. 중국 청나라나 명나라의 언어를 썼었고,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자가 사실은 세계의 지배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서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자, 그 다음에 도량형의 지배자, 그게 세계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은 어떻게 보면 시간 기준 정한 거는 영국이고,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간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날짜 경계선.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좀 애매한 거죠. 우리는 동경 쪽에 붙어 있는 시간을 쓰니까. 그러면 일본이 그걸 작업을 했느냐? 그거 아니죠. 그냥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나눈 거고, 자기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짠 거예요. 그건 영국이 한 세대의 짱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도량형 우리가 쓰는 미터법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기준을 정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예전에는 없었죠. 그런데 불교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기준으로 세우면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몇 년 뒤에 3년 뒤에 여기서 지금 설법을 하셨다. 5년 뒤에 여기 설법하셨다. 그러면 이 일 굉장히 쉬워요. 그때 그걸 기록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거든. 그거를 뭐 구전을 하거나 내용을 아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끼껏해야 사람의 기억이 오락가락해도 1, 2년 차이가 나지 막 10년, 20년씩 이렇게 차이 나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월정사 교구장 스님한테 뭐 이러이러한 사건을 내가 그때 뭐 얘기를 했더니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때 내가 월정사에서 한 10년 정도 산 뒤에 얘기야. 이렇게 되면 끼껏해야 1, 2년 차이가 나는 거지 막 10년씩 차이 나고 이러진 않거든. 근데 지금은 너를 뛰죠. 그러니까 언제 이 어른이 하신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장소 얘기만 있지 저게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시점이 불분명한 게 인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고, 시간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저 기준점들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80을 살았다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100을 훨씬 넘은 겁니다. 2500년의 80은 비상식적인 나이예요. 그리고 저렇게 80을 맞췄던 이유는 사성제 8정도 12연기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같은 사진법 체계 때문에 맞춘 거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수를 누렸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저 80이라고 하는 개념일 거고, 80을 사실 수 없는 이유는 부처님이 80을 사시면 부처님만 80을 사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주변인들의 연령층이 전부 다 올라가면서 부처님의 제자나 이런 분들도 다 80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80을 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해. 그게 뭐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한 명이면. 그런데 그쪽 그룹이 대다수가 80을 살았어. 이러면 그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그러니까는 뭐 구한말 그때 조선의 평균 연령이 한 30대일걸요? 30대입니다. 30대. 40까지 안 올라갑니다. 절대. 30대 중반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러시아도 30대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평균 사망 연령이. 평균을 때려버리면. 그러면 그 중에서는 당연히 70, 80 사시는 분도 있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평균이라는 게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아래를 잘라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만 80을 사셨다라고 하면 가한데 부처님 연령대가 올라가면 사리불 목건년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나온다니까. 그러면 사리불 목건년도 80을 더 산 거예요. 사리불 목건년이 부처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거든. 그러면 최소 80을 사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들을 때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이에요.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 이게 빈비사라 왕하고 코살라국의 파사익 왕이 중요하거든요. 코살라국, 코살라, 사위성, 마가다국, 왕사성. 이게 그 당시에 최고 국가고 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보다 연배가 위입니다. 파사익 왕은 동갑입니다. 동갑입니다. 근데 이 어른이 유폐가 될 때 부처님이 72세 때예요. 72세 때 사건이거든요. 80을 부처님이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 때 사건이야. 72세 때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최소한 70, 한 4, 5세 이상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굳이 정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는 게 맞지. 기다려야지. 근데 아사세 왕이 정변을 일으키거든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변을 일으킨다고. 정변을 일으킨다라고 하고, 그리고 정변을 일으킬 때 사건들을 보면 그때 옆에서 제받아다가 뭐라고 부추겼다라고 하냐면 당신 아버님은 굉장히 건강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이렇게 정의롭게 잘 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다. 그래서 너는 못 기다릴 수 있다를 부축을 이렇게 부채질을 하거든. 근데 75세 정도면 그 당시는 거의 화석급 나이입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하고 2500년 전에 75세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당나라 때 두보가 곡강시에서 인생 70 고래이 70을 사는 거는 고금에 드문 일이다. 그게 당나라 때 얘기예요. 당나라 때 지금 700년, 800년대 얘기야. 그런데도 그때도 고금에 드물다. 그래서 고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2500년 전에 75세면 지금으로 치면 아마 한 100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인지 능력이 이게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영양 상태가 좋으면 아닙니다. 지금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하고 그때 왕이니까 좋은 걸 먹었어요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왕의 특징이 운동 잘 안 하고 먹을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많고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단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종도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실명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성인병 개념, 운동 개념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잘 안 걸으려고 그래. 조금만 나가면 가마 타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방원이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 아들은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 반찬 아니면 안 먹으니까 상중에도 고기를 먹여라 라고 하는 게 세종이거든.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몸도 비대하고 그 다음에 병도 많고 이제 이렇게 결국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선시대 때 그런 인식이 어디 있어? 그대로 올라가면 그런 인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 안 밟고 사는 게 그게 최고 권력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나 싶은 거죠. 그리고 나이 차이만 봐도 말이 잘 안 돼요. 이 어른이 70 몇 살이면 아들이 아무리 늦게 낳았어도 50은 돼야 돼요. 예전에 15에서 19살에 장가를 갑니다. 귀족들은 무조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연애 결혼이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고, 저 때는 뭐가 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 결혼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첩으로 들이면 돼. 이해가 됩니까? 얼마든지 들이면 돼. 그러니까 꼭 내 부인이 마음에 들 필요가 없어. 지금같이 일부일처제일 경우에만 그걸 골라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냥 나이만 차면 그냥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애가 나오면 이게 20살 터울도 안 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조금 늦게 났어. 그러면 맥시멈 한 25살.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겠지. 쭉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빈비사랑 아들이 아사세 왕인데 붓다를 시해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유폐시켰을 때, 그 상황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후회하는 대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자기 아들, 이 아사세 왕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파서 그거를, 그러니까는 아주 어린애였던 것 같아. 어린애가 아프니까 이 아사세 부인이 위제이 부인이거든요. 요 부인이 아니고 요 부인. 위제이 부인이거든요. 요 사이에서 아사세가 나오는 거고, 요렇게 이 위제이 부인이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위제이 부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남편은 유폐돼 있고 아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지요, 손자. 이 손자가 어린애인데 아픈 거야. 그래서 아사세 왕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됐지만 내 아들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허둥대고 있었어. 그러니까 위제이 부인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버지도 네가 어렸을 때 저런 행동을 했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풀어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사세 왕의 아들이 굉장히 어림. 이 얘기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아사세 왕은 10대거나 20대 초반입니다. 10대 말이거나 20대 초반의 나이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한 75세 되는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나이를 검토해 보면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 나이를 80대로 딱 해서 기준을 맞춰버리니까 주변 사람들 나이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여기서도 벌어져요. 파사이 왕도 결국 정변으로 몰락하거든요. 정변으로 몰락하는데 그때 비우리 왕이에요. 비두다따. 비두다따가 결국 정변을 일으키는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도 부처님 70이 넘으셨을 때쯤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나이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나이가 전부 뻥튀기 되는. 그래서 작게는 20년, 많게는 한 30년 정도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정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마 역사적으로는 아마 50대나 아니면 환갑 정도쯤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정도 추정을 합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위인들이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큰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좀 오래 살아야 돼. 일찍 죽으면 그게 해결이 잘 안 돼.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고, 부처님과 관련돼서는 진짜 이 나이랑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 그게 이제 계속 앞으로도 한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할 부처님 아들 라우라와 관련된 이야기. 라우라 나이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동생인 난타와의 나이 차이 이야기. 그거 저번에 제가 잠깐 해드렸었는데 아마 중간에 그거는 좀 형제들이 더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나이 차이가 한 20살 가까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성립하기가 어렵다. 중간에 아마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이는 부처님 80에 돌아가셨다는 거는 상징적인 아마 얘기인 것 같아요. 상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결혼과 출가. 제가 이게 뭐 사진을 가지고 올 게 없어요. 부처님 결혼식 사진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출가 때 이것도 좀 이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출가하는 겁니다. 사천왕이 부처님 말에 발을 이렇게 받치고 성을 넘어서 유성 출가하는 거죠. 요 지금 사천왕 원래는 사천왕이 4개가 하나씩 바치는 거예요. 네 명이 말 다리에 하나씩 바치는 거예요. 간다라 나오는 건데 저 유성 출가상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목판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성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금 근데 보면 여기 부처님이 익선관을 쓰고 있죠. 이거 조선시대 왕이 이거 쓰고 있죠. 이거 저거를 써도 되나 싶기는 한데 인도 분이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2가지 나이 터울이 있어요. 하나는 17세 결혼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유행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 유행하는 건 이거. 불교도 대회에서 1970몇 년인가 뭐 그때 불교도 대회에서 했었던 그 기준으로 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동아시아 전통적으로 했었던 거는 이겁니다. 동아시아 저는 이게 오히려 요 부분만 해결하면 요게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차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7세 결혼설, 하나는 19세 결혼설. 이거는 뭐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 그 당시에 조금 빨리 하면 남자니까 17세 정도에 하고 조금 늦으면 19세 정도에 해. 이런 정도가 그냥 일반론이에요. 20살 이전에는 다 결혼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결혼을 못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냥 양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이 차면 부모가 그냥 이렇게 결혼 이렇게 해서 가잖아. 저는 반대입니다. 이 말이 나오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이렇게 하면 그냥 결혼이야. 우리가 굉장히 좋은 집안이야. 그럼 그냥 결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29세에 출가한다는 게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 지금 29세면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두 세대만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만 같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노처녀였었다고. 약간 퇴물 같은 느낌으로 그 시절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500년 전에 29세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지하게 많은 나이예요. 이거 지금 손잡을 나이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대. 근데 그 정도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찰에서도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발전력이 있으려면 늦게 출가해서는 사실 발전력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초반에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사색적이고 농경제 사건처럼 사색적이고 굉장히 번뇌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꾸 생각했던 분인데 갑자기 결혼해서 10년을 그냥 내리 산다고?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문제는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 라우라가 언제 태어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2가지 설이 있는데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직전에 태어났다가 있고, 나중에 이거 라우라 부분 다다음 시간 정도쯤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직전에 태어났다가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 출가 후에 태어났다요. 개인적으로는 출가 후라고 생각하는데 문헌상으로 이렇게 자세히 봤을 때 출가 후에 태어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부처님 출가한 뒤에 6년 뒤에 태어났다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 특이한 걸 찾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또 스토리들이 있어. 그 얘기들은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고. 10년을 살았는데 애가 없을 수 있냐?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는 2년 살다가 출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색적이었는데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사색적이었는데 사색적이고 이게 맞나 이러고 있는데 저런 나이 정도에는 부모님이 결혼 하락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는 그렇게 결혼했어. 해보니 또 이게 이렇게 자기 성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2년 살다가 출가했다. 저는 이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열심히 뭔가를 해볼 수 있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그 다음에 고행도 하고, 당신이 고행도 하고, 세 명의 스승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 또 해드릴 겁니다. 바까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 이 세 명의 스승이 있는데, 이 스승들에게도 배우고, 이 정도 나이면 이거 남 밑에 가서 배우기도 쉽지 않아요. 이 정도는 만학도입니다. 이 나이에 가서 내가 뭐가 될까 싶다. 지금 29세. 지금 29세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지금 29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선시대 때 아까 얘기했잖아. 조선 말에 평균 수명이 30대라니까. 30대에 가는 거예요. 근데 20대, 29세에 새로 뭔가를 시작한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년퇴직하고 한 65세 때 내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러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수행자들 안에서도 그 같은 집단 안에서 밟는 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절에서도 그렇거든. 일찍 출가하고 늦게 출가하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흐름들이 있어요. 발언권의 차이가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31세에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12년 동안 수행을 하는 거고 6년 고행을 하고 6년 동안은 이 선생님들한테 배운다라고 나와요. 19세에 출가해서 이 선생님들을 도장 깨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 이 선생님한테 가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 이 선생님한테 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다른 학자들은 저 부분을 너무 경시해. 저게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이 교단을 만들 때 저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는 거지. 그게 가능한 얘기거든. 맨바닥에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맨바닥에서 내가 기준을 다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야. 이거 무지하게 어렵다. 그리고 이게 시간으로 다 박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불교 쪽에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셨었어. 그래서 내가 그 밑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거기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하면 이게 포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훨씬 빨리 나온다고.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어도 그거는 관점에 대한 문제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단 조직을 하고 그거를 사람 관리, 어떻게 보면 그게 인력 관리거든. 그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통치술을 배운 거, 왕궁에서 통치술을 배운 거하고 또 이게 출가한 저 수행자들은 별 사람 다 있다니까. 진폭이 무지하게 크다니까. 그러니까 직장인하고 스님들하고 차이를 보면 직장인은 그 직장, 그러니까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면 비슷한 학력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영구직이면 영구직.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이분들 밑에서 이미 이게 거대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최고 학파들이에요. 이 두 분이 최고 선생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부처님이 1등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교육적인 학습뿐만이 아니고 교단 학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단 학습이. 그러면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떻게 보면 불교를 끌고 가는 데 있어 불교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이 쉬웠던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6년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누구를 가장 먼저 교화할까로 떠오르는 분이 이분이죠.
이렇게 두 분을 떠올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오비구한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6년 고행만 했다라고 나와요. 6년 고행만.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긴 만났대. 근데 이게 거의 하이패스급으로 들어가자마자 수료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수료입니다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개별적으로 당신이 6년 동안 고행만 했다. 이쪽은 여기서 이분들한테 한 6년 배우고 6년 고행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 당신식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지. 저 양반들의 장점은 저거고 저건 내가 다 배웠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봐야겠다가 6년 고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도장 깨기가 바로 됐다는 얘기예요.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80세까지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19세에 출가해서도 12년 동안 수행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31세, 35세 비슷해져요.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많이 땡겨지진 않아. 그래서 49년 설법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80세가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기간이 정확하냐를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상당히 어려워. 그렇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부처님을 너무 대단하게 띄우려는 측면에서 윤색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에 최고 스승들이라고 해봤자 그건 그냥 한 방이야. 이렇게 툭 건드리면 무너지고 건드리면 무너지고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안 만나준다니까. 건드리려도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너무 좀 비상식적인 논리들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 부처님은 대단하니까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교단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고 어떻게 수행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확립한 게 이걸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있어서 왕궁 교육과 관련해서 통치술을 배웠다. 이거는 조직관리거든요. 조직관리. 그렇지만 여기는 특수조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배우고 플러스 이걸 하나 배우면 조직관리 참 잘할 것 같죠. 학습된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한 방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저게 이제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직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뭘 혼자 뭘 어떻게 했다. 저거는 왜 그러냐면 깨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렇게 해보면 제일 한 20명 이하가 좋아. 20명 이하는 이게 편합니다. 이거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50명까지는 만들어야 돼. 이러면 조직이 돼요. 이 중간에 싸움이 무지하게 납니다. 이거는 가족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친한 사람은 가족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덜 친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갈등해. 진짜요, 진짜. 그래서 저런 것들은 사실은 또 다른 학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하고 이런 거는 학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라니까요. 부처님께서 불교 교단을 쉽게 크게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건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늘려면 저 교단의 조직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쪽 집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부처님이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건 창피하다라고 생각. 근데 배워서 넘어서는 게 왜 창피한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태어나자마자 뭐 모든 걸 다 알고 그러면 신이지 부처님이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잖아.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한 단계를 다 올리는 거지. 전혀 새로운 설계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17세에 결혼을 했고 19세에 출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 직후부터 약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애도 잘 안 들어서고 뭐 이렇게 안 됐겠나 싶어. 10년 정도 살면 이게 애가 안 들어서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돼.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돼. 이게 지금 라우라는 출가 직전에 태어났거나 안 그러면 출가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아내는 요 기간의 대부분은 애가 없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가능해. 그리고 야쇼다라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쇼다라가 출가하고 나서도 계속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남방경전이나 이런 쪽에 보면 야쇼다라가 끝까지 부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아니 저는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동의를 구하고 건 또 아니고 저게 유성출가라고 하는 게 밤에 이게 아닌갑다 막 고민하다가 밤에 에라이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 그런 상황인 거거든. 아니 뭐 상의를 하고 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과묵한 남자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과묵한지 나중에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미국에 파견 근무 1년짜리 나갔다고 마누라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간대. 근데 그게 이야기니까 재밌는 거지. 그걸 당하는 마누라 입장에서 여보 왜 요즘 안 들어와요? 이랬더니 난 미국 파견 근무 갔잖아. 1년짜리야. 이러면 이게 내가 이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게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주변인들이 잘 해줬으면 그나마 치유가 될 건데 예전 인식에서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를 시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조선시대 그런 거 보면 이야기 보면 그거 있잖아.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랬는데 죽을 수 있지. 뭐 감염이 됐거나 뭐가 어떻게 돼서 뭐 감기가 걸려서 폐렴이 돼서 죽었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거를 사람을 잘못 들였더니 이게 서방 잡아먹은 년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와 그거 진짜 미치지. 이 시월드에서 계속 구박을 받아봐. 너 때문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죽으면 그나마 남편이 죽었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출가했어요 이러면 아유 내가 저 양반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야쇼다라가 끝까지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불교가 문헌이 많다 보니까 상반된 기록들도 있어요. 상반된 기록들도.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리한 기록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커버를 쳐요. 이게 이제 가방끈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스님에 대해서 행장을 써.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또 좋게 해서 쓰는 거지. 일반인은 못 합니다. 그거는 가방끈들이 하는 거예요. 가방끈들이. 그러니까 가방끈들이 죽이려고 들면 요만한 거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 갈 수 있고 비윤리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고 좋게 만들고 싶으면 그게 사건이 이렇게 큰 거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필연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사명당도 그게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국가가 위험해도 그래 종교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국가가 위험한데 종교는 잠깐 이렇게 놓더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국가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들으면 둘 다 그런가 하고 간다고 이게. 네. 일반인이 그런 논리를 펴면 잘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가방끈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불리한 것들을 지우려고 했었던 흔적들은 있어. 그런데 경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씩 남어 흔적이 있어.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흔적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화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석. 화석은 이 지구상에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흔적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화석들이 부분만 남았지.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인간은 화석이 없어요. 인간은 제대로 된 화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화석들 남은 걸 보고 우리가 고생대 때는 이랬고 중생대 때는 이랬고 뭐 캄브리아 시기에는 이랬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내는 거잖아. 그게 전문가들이 작은 단서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아요. 조금씩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7세, 19세 이 출가설과 결혼설과 그 다음에 17세, 19세, 29세의 출가설 그리고 타당한 건 이쪽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계속 이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9년 설법설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고 지금 현대에는 지금 요걸로 이게 남방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데 저걸 왜 저렇게 쓰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부처님과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부처님과 아난, 부처님과 야쇼다라, 그리고 여기 라우라. 라우라 아주 천진하게 이렇게 있는데 사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천진하게 있는데 요 관계들 그게 진짜 서로 친밀한 관계냐? 아니면은 약간 또 다른 스토리들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오늘은 그만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지금 사문유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라우라는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직전이나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라우라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